이대남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또 크다고 영향력이 이렇게 또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남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좀 3대남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아무튼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3대남의 입장을 또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또 이재명 후보의 도정을 또 경험했던 또 소상공인의 입장으로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에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 전혀 아마 후보의 약점이 되지 않을 전혀 전혀 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행정, 유능한 행정 그리고 국정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또 크다고 영향력이 이렇게 또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남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좀 3대남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 3대남 대표 주자를 모셨고 또 특히나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경기 도정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3년 6개월 그 시간 동안에 그 경기 도정을 직접 이렇게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우리 또 경기도민 을 모셨습니다. 윤일영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3대남, 경기도민,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능단체를 이끌고 있는 또 직능단체도 대표로서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 또 시민의 대변인을 꿈꾸는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우리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직능 단체도 소개해 주시고, 어필도 해주시고, 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보람 선생하고는 또 인연이 또 있지요. 저는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그리고 그쪽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학과 그리고 또 교육부 산하기관에서도 근무해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가업을 조금 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성인 대학생으로서 대학을 또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경업을 좀 종사하고 있고요.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직능단체까지 이끄는 그런 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3대남의 입장 을 또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또 이재명 후보의 도정을 또 경험했던 또 소상공인의 입장으로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직능 단체도 이끄시면서 또 소상공인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청년 소상공인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실 또 이렇게 별로 흡족해하지는 않으시지만 굉장히 그 30대 소상공인의 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실 역대 대선에서 자영업자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되셨거든요. 즉, 그래요? 자영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역대 대선 모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이제 이 소상공인으로서의 또 목소리도 너무 귀한 또 목소리일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또 어쨌든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경기 도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으로서는 또 후보님 어떠셨는지 조금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를 관심 있고 그리고 지지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캐릭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기심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그 대선 경선, 근데 저는 그때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에 되면서 그가 하는 행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있었던 광역자치단체장은 뭘 했나? 뭘 했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겼죠. 그 계기가 근데 이재명 후보님 때문이었다. 네, 그렇죠. 네, 결정적이었어요. 가장 저 경기도에는 좀 특이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연 기관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경상원이라고. 경상원이라고 네, 약자가 네. 있죠.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을 정책 지원 대상자다. 정책 지원 대상자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준 아주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돈을 대출로 해주고 단순하게 자금 지원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폐업이라든지 혹은 전업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를 만들었다. 저는 거기에서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린 지역화폐 그래도 이재명 지사 시절에 그걸 했죠. 그쵸. 정말 그때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00년도 5월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체, 지자체 그리고 기초단체가 같이 함께했던 그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네.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것 같았어요. 추석 명절, 뭐 설 대목처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봤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가 합심을 하니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사실은 작년에 했었던 지역화폐는 따로따로 했었잖아요. 전혀 그런 특수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후보를 경험했다. 이재명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책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함이 좋아요. 특히 이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 명확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명한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도와주겠다는 건지 안 도와주겠다는 건지 검토해보겠다는 건지. 그런 거를 저희는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생사가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도정은 됩니다 안 됩니다가 명확했고 적어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행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명한 거죠. 내가 부족하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행정.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그때부터 열렬히 지지하기 시작을 했죠. 말씀하시는 중에 그 이제 행정이라는 얘기가 이제 좀 단어가 많이 들려서 네네. 이제 그 유능한 행정, 네. 그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예전에 어쨌든 그런 한 번도 그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 전혀 아마 후보의 약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혀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행정, 유능한 행정 그리고 국정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 교과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 입법부는 국회에서, 행정부는 이제 대통령이 수장이시죠. 근데 참 희한해요. 근데 이거 여의도 문법이 자꾸 이제 입법부에서 자꾸 행정부에 그걸 수장을 뽑는 거에 관여를 하죠. 일정의 대한민국의 정치 메커니즘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봤을 때 글쎄요, 이재명 맨 처음에 이야기 경선 시절 때부터 나왔지만 여의도의 문법을 모르는 거 그게 왜 리스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그래도 하나의 국가 그리고 관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군수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단체장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끌어보지 않은 사람의 국회의원보다는 군수가 훨씬 더 오히려 더 예, 그 경험이 네, 더 낫다. 좋다. 왜냐하면 어. 현장을 알거든요. 현장을. 네. 현장하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민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의도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저는 더 선뜻 동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성남시에서의 그런 뭐 60만 인구의 선택을 받은 거기서 네, 거기서 경기도에서 예, 그렇죠. 네. 국회의원 뭐 몇십만보다는 훨씬 또 많은 네, 네, 거기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받았고 네. 거기서 더 치열하게 경쟁을 했죠. 거기서 이겼고 뭐 경기도 선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그 후보가 했던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성남 시절에서 했던 그 시정과 도정에서 했던 그런 성과 그런 것들은 글쎄 저는 솔직히 여의도보다 낫다. 나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요? 네. 한 지자체를 경영을 해봤다라는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강점일 수 네, 있다. 저는 시장의 권한 그리고 도정의 권한 그리고 그것들이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그런 탁월함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왜? 저는 성남시를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경기도를 경험하면서도 사실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엄청 났었거든요. 도민으로서의 자부심. 예, 자부심이 자랑거리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나도 경기 도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리고 네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 따라했죠. 네. 자, 이게 오늘 이제 생방송이 아니라서 이제 좀 약간의 그 시간차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제 굉장히 그 좀 아주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이라고 이제 뉴스거리 중에 그 굉장히 그 이낙연 전 대표님의 아주 최측근인 네, 네. 조은영 비서실장님께서 윤석열 후보를 이제 갑자기 지지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캠프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 정말 이렇게 유능하시고 또 이런 강점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이 후보신데 왜 굳이 이 유능한 후보를 이렇게 버리시고 이렇게 이낙연 이제 윤석열 캠프로 가셨을까요? 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저를 자꾸 위기 속으로 넣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치적 망명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망명. 네. 사실 이낙연 대표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거 답변을 제 생각을 그냥 그럼요. 기탄 없이 네네. 그래 되는 건가요? 그 필터링 하지 마시고 네, 자기 규제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물론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기득권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쯤 나갈진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분의 그 오늘 하신 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비주류에 있던 사람이 어쨌든 경선에서 승리해서 지금 후보자가 됐고 그리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을 때 어차피 그 사람은 퇴장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네, 저는. 네. 근데 네. 만약에 저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됐을 때 그분은 한 번에 도약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 비주류, 그러니까 정치의 전환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교체가 아니라 전환.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정치의 전환에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정치 전환이 된다. 이미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과했다는 이유로만로. 비주류가 승리한 거잖아요.
비주류가 승리한 거죠. 이재명 후보는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지요. 항상 소수였고 비주류였고 그나마 그래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정치인. 근데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 승리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했다면 글쎄요, 우리가 정치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꿈도 못 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 정신이 586 세대의 그 퇴장을 원하고 있다라고 좀 봐요.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거는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글쎄요, 그거를 퇴장 혹은 놓고 싶지 않은 분들의 그런 마지막 액션이 아닐까. 몸부림이라는 말이 맞나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희한한 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일부러 자극적인 단어 그런 걸로 해서 뭐 한 거라고 보는데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무튼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자제해서 별로 안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욕을 할 순 없잖아요. 네. 네. 예. 방송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님께서 네. 이제 그 윤석열 후보님과의 단일화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그쪽과의 단일화는 결렬이 됐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단일화 안 하시고 완주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뭔가 다시 또 기류가 이상하게 살짝 조금 흘러가면서 뭔가 민주당과 또 안철수 후보 측과의 뭐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게 맞다. 사실 우리 예. 네, 말씀.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결이 안 맞는다. 저쪽과 네네. 단일화 안 될 것 같다. 네. 당연히 안 된다. 일주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예,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럴 리는 없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 말하는 새 정치를 늘 이야기하시죠. 근데 정치 집단이라는 것이 항상 진영 논리가 따르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그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결이 더 맞는다.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일단 실용주의.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거 표현은 더 조금 다르지만 좌우 필요 없다. 실사구시. 네. 실용 정치. 네. 저는 실용 정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는 진보와 보수 그런 이념 논리가 충돌하는 마지막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데올로기 선거의 종식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빠르면 6월 1일부터 정말 민생이 우선인 실사구시의 정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후보의 아젠다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담론이 있죠. 하지만 이런 전환적인 시기에서는 안타깝지만 그건 주목받기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는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좀 뭐랄까요, 대통령이면 모든 걸 좀 보다듬어줘야 될 것 같고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약하지 않나. 예.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정책별로 다 찢어서 보고 막 하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 쪽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하고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과 단일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재명 후보님과 단일화를 하셔서 이재명 후보님이 그 단일 후보가 되시면 너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만약에 뭔가 여론조사 방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님이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저 집에 가야죠, 뭐.
예. 이런 아, 더 건가? 쓸 걸로 해야 되나요? 예, 아, 이게 제 중요한 시점이라 더 우리 이게 마이크가 꺼졌을 때 한 얘기하고 똑같이 못 하겠네요. 네. 아, 네. 네. 그냥 그럼 그냥 단일화까지만 해주면 좋겠다. 네, 단일화를 해서 네. 압도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짜 민생 중심의 정치, 민생 중치 중심의 행정 그런 것들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부예요, 너무. 우리가 이념 논리 하면서 글쎄요. 우리 냉정해 보세요. 정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인들,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의 어쨌든 그런 실사구시 정치, 실용 정치 이런 거에 굉장히 어쨌든 그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예. 이데올로기 정치를 좀 종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네, 기대감으로. 예. 그 이외에 혹시 또 도대체 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하는가? 왜 이재명인가?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이 또 그런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것에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네. 모든 게 다 사전에 얘기되지 않아요. 사전에 얘기되면 그냥 평소에. 아,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이거 가져왔는데 뭐 이거 필요 없다고 하더니 필요가 없네요. 이재명 후보가 학생의 학습권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학습권을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학생의 건강권을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학생은 학습권이 보장되는 건 맞지만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지 않나. 굉장히 학생의 먹거리 있죠. 먹거리 먹는 거 유기농 그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학생의 먹거리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학생의 먹는 거. 그렇죠. 예전에 윤석열 후보님은 불량식품 또 이런 또 그러네요. 또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가 있네요.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먹는 것거리. 그러니까 학습권이 보장이 되려면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우선이죠. 네, 건강권에 대한 이슈를 이재명 후보가 화두화시킨 거죠. 그거는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성남시 때부터 계속 갔던 거죠. 네. 식과 뭐 네.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슈를 확실하게 선점하는 건 맞다. 남들이 안 하는 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다 해요. 다 따라하죠. 다 따라하죠. 이미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새로운 것들이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면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때는 그 여야가 따로 없이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 예, 공공의료. 대표적인. 네, 대표적인 거죠. 지금의 이재명 후보를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공공의료. 공공의료 말로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공의료 정책은 지금의 이재명 후보를 있게끔 해준 정책이고 지금도 상징처럼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도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도시,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를 저는 평소에 보건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건과 교육을 두 가지의 이슈를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제가 또 보건의료에 또 관련이 있으니까. 보건의료에도 관련이 있고 또 교육에도 또 관련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 봅니다. 보건과 교육은 여야가 따로 없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정책을 계속 봐왔죠.
학생에 대한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겨주는 고민하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그리고 하는 그런 사람 이재명입니다. 네. 예. 그 혹시 그럼 그 약점이나 단점은 없으십니까? 아 저는 없어 보여요. 진짜요? 네. 어머. 없어 보여요. 와. 왜 없냐? 굉장히 단점이나 이제 단호하게 예 없어요. 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고 판단의 연속이거든요. 단점. 글쎄요, 단점이 있나요? 와. 아, 이거 너 참.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하죠. 어떠한 선택을 할 적에. 근데 그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계속 고민만 하면 안 돼요. 이 크리티컬 포인트, 그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시기를 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과감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과감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정책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른 타이밍. 판단, 타이밍. 시기, 네, 타이밍.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없어 보여요.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편향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그러면 것 같아서 혹시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윤석열 후보님의 그러면은 장점은 뭔가요? 이거 그 후보님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장점은 좀 없어 보이고 그럼 단점은 뭔가요? 그냥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뭐 단점이 없어서 혹시 얘기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네. 국민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네. 전 그렇다면 저를 자꾸 위기에 몰아주라.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계속 어쨌든 그런 좀 이 정치의 변화, 정치의 교체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누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스터디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상김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됐잖아요. 상김 시대 이후에 포스트 이 정치는 누구의 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특수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시대보다도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의 주인공인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패러다임이란 말보다도 교체 이런 말보다도 그냥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물들듯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사실 청년 정치 뭐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란 말도 저는 하나의 그냥 갈라치기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청년이 하면 나이로 뭐 청년 뭐 그런 것보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정당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2인자를 허락하는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양성하는 체계도 분명히 정당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체계가 지금 없죠. 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차세대들이라고 하는 것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예전에 그 뭐 한 명이 뭐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기보다도 바뀌었다.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입을 자꾸 막잖아요.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부터 좀 깨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했던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그때 그거가 저는 나름대로 투영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과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저도 좀 많긴 한데 일단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 이 구조만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전화는 성공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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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이제 대선 이제 진짜 이제 정말 이제 20일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네. 이제 우리는 또 이 역전의 또 반전의 승부를 펼쳐야 하고, 예. 반전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뭐 반전 이제 역전이 이제 됐을 거라고 보고 좀 어떠한 좀 그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나 좀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에 임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 대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책에 대한 담론이 이슈가 안 돼요. 과거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죠. 대통령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하물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훨씬 더 크고 심지어 군수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외교, 안보. 왜 그런 정책 아젠다로 넘어가지 못할까?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저는 그 필터링 하지 마시고 너무 그 자기 규제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하십시오. 뭐냐, 과감하게. 이게 뭐냐? 너네 맨날 뭐 옛날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 미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언론이 계속 과거 얘기로 하게 되면 국민 야 언론 니네도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오히려 좀 저는 이 양대 정당이나 이제 캠프에서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좀 네거티브나 이런 거에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시고 계신 게 아닌가. 네거티브가 예전만큼 그렇게 먹히는 그것도 좀 저는 저물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조금 네거티브에 굉장히 피로해 하신다. 저는 언론에서 덫에 걸려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국민을 필요하죠. 국민을 필요한데 글쎄요 언론의 덫에 걸려 있는데 이 덫을 뛰어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야 니네들 이런 옛날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미래를 보여다오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언론도 그리고 그 후보들도 계속 그런 거 얘기하기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남은 기간은 좀 뭔가 비전과 대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판을 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토론 두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법정 토론은 첫 번째입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후보들의 토론이 엄청난 변곡점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예측이 지금 철저하게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토론으로 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특별하게 실수가 없는 해서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 토론이 대선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깰 수 있으면은 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 쪽에서도 우리가 언론이다 뭐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좀 더 활발히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언론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크게 관심은 없었었는데 언론이 만들어가는 게 맞긴 맞나 보더라고요. 예. 네. 그럼 어쨌든 그 소상공인이자 또 자영업에 임하시는 분으로서 그 입장을 대변해서 그 선택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도상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왜 이재명 후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벌써 끝나는 건가요? 너무 아쉬우신가요? 이게 뭐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소상공인에게 유일하게 힘이 돼준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신념과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만 해줬지 소상공인들의 역량, 사실 소상공인들의 구조조정은 예전부터 계속 시대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계속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야죠. 근데 지금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AI 되고 로봇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휴먼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없으니까 자영업 세계에 뛰어드는 거죠. 저도 폐업을 2번이나 해봤습니다. 그 마음을 알죠. 보통 3년 전후에서 위기가 와요. 3년을 넘으면 5년째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보통 5년이 넘으면 10년 있다 또 와요. 대기업들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환을 대비하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권한, 그 능력도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대기업이 부도의 위기가 된다 하면 또 우리나라는 엄청난 공적 부조를 투입을 해서 회생시켜 놓죠. 최근에는 그러진 않지만 자영업자가 쓰러져 나갈 적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역량을 키워라, 역량을 키워라. 소상공인들한테 역량을 키우게끔 하는 곳은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뭐 그런 데에서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해준 사람은 이재명 후보. 우리 전부 다 지역 카페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그가 해놓은 정책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내드려야죠. 경기도의 경험을 대한민국으로. 네. 경기도민들만 경험하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아깝습니다. 네. 아깝다. 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님이시다. 네, 맞습니다. 네. 자치분권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자치분권 중요합니다. 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이렇게 40분밖에 안 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나중에 시리즈별로 불러주세요. 원래 이렇게 길어지면 이렇게 또 보시다가 중간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인데 임팩트 있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이렇게 또 해주셔야 이제 그런 그 유튜브 환경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또 혹시 나중에 이렇게 또 말 못해서 아쉬웠던 게 있으면 다시 또 한번 다음에 불러주세요. 네, 나와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프레지던트 TV 대통령 연구소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그리고 남은 기간 이제 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고 네, 끝내시죠. 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유튜버 출연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고정 출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자리를 좀 뺏으시고. 아니요. 아니 뭐 저는 뭐 고정 패널로. 네. 불러주시면은 공부해서 보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선명성,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사 시절에 그 도정을 경험해봤던 경기도민으로서 이제는 저희가 느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그 감동을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